안녕, 미래의 수민아.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 오늘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고 왔어. 저번에 자꾸 좀 취조하듯이 이래가지고 연락을 좀 안 하고 있었고, 항상 부정어가 많아서 좀 기피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만나고 왔어.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이 책이 내가 그 전에 읽었던 베스트 책들 2권 정도가 있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지금 이 순간이나 에카르트 톨레의 거. 그 책들은 약간 이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좀 알게 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론서라면 이거는 사실상 실용서 느낌이었어. 4가지 질문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념, 관념 이런 거를 깰 수가 있더라. 그걸 깨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면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나.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그거는 사실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나는 무신론자의 무교지만 여기서 책에서 설명하기를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 근데 맞잖아.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 믿는 게 이제 문화가 되고, 누군가는 뭐뭐 해야 돼. 근데 이거 문화마다 또 다르잖아. 그런 거를 깰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강간을 당한 사람, 전쟁 트라우마가 남은 사람,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사람,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질문을 할 수 있겠더라. 누구는 뭐뭐 해야 돼 라는 그 질문에 4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해 라는 것에 질문을 하다 보면 자유로워져. 그 4가지 질문은 별거가 아니야. 그냥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적어. 나는 안 적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만 적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미친 생각이었는지 알게 돼. 이 예시 중에 이런 예시도 있어. 뉴욕시 안에서 테러리즘을 겪었던, 9.11 테러를 겪었던 어떤 생존자에 관한 얘기도 나와.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은 나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테러리스트보다 더 나쁜 건 이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걸 알려줘.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테러리스트는 테러를 이미 끝냈고 이미 사건은 끝났지만 이 사람 생각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그 끔찍한 기억, 그 트라우마, 그거를 집이 무너졌다. 이걸 그 사람이 진짜 겪은 거지만 그 사람은 52년 평생 그 집이 무너지는 거를 자기가 셀프로 계속 다시 만들어낸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야. 이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돼. 나는 바퀴벌레 트라우마가 있어. 진짜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막 경기를 일으켰어. 어릴 적에 한 6, 7살 정도 됐겠지? 동네 애들하고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어른들이 다 반대해서 약간 베란다 어디 좀 숨어있는 그런 곳에서 키웠어. 애들이 이 겨울 이불을 덮어줬는데 겨울이어가지고 막 무서워서 스키장갑 끼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이랬단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불을 걷었는데 고양이 2마리가 죽어 있었어. 일단 이거로도 엄청 충격이잖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이불을 들쳤는데, 영화 미이라 알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오는 거야. 일단 거기서 엄청 충격이 커서 그게 좀 트라우마가 심하게 나왔어.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불을 또 들쳤는데 진짜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나온 거야.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트라우마였어. 그 이후로 내가 한 17살? 그쯤에 집에 바퀴벌레가 진짜 많이 나왔어. 이 새끼손톱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전자레인지 안에 바퀴벌레 죽은 게 엄청 많았어. 근데 집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돌려서 먹고 그랬거든, 그 당시에. 그 바퀴벌레 시체 치우기 무서우니까 그냥 그 위에 그릇 올리고 그냥 그대로 돌리고 먹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환경에서 자랐어.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여기 엄청 큰 바퀴벌레가 여기 슉 지나가고 걔랑 눈 마주치고 진짜 엄청 그 트라우마가 더 강화가 됐지. 근데 최근에 바퀴벌레가 딱 나왔어. 놀랍도록 차분한 거야. 왜냐면 이미 이 책에서 나오는 생각 작업을 이미 했거든. 바퀴벌레는 나오면 안 돼. 바퀴벌레는 너무 무서워. 이런 것에 대한 내 믿음을 찾았어. 그리고 내 트라우마의 근원을 찾았어. 그 어린 시절에 그 무서운 기억은 내가 다시 32살인 내가 지금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7살 아이의 그 두려웠던 그 기억, 17살의 두려웠던 기억은 32살인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보고 되게 차분한 거야. 이런 나는 처음이었어. 바퀴벌레를 보고 안 놀란다고? 내가? 그냥 그대로 청소기를 가져와서 청소기를 윙하면 얘가 진공 상태라 그런지 기절하더라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벽에 그냥 버렸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인생도 아니고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도 심했고 학교폭력도 받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강간도 당했고 그 이후로 어떤 미친놈을 잘못 만나서 20대 후반을 그 새끼한테 동영상 협박당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날 괴롭힌 거는 그 무엇도 아니고 사실 가정폭력이었어. 학교폭력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온몸에 막 멍이 들고 했지만 그 애들이 내 꿈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진 않았단 말이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처음에 18이었나? 집에 너무 있기 싫고 명절에 그래서 도망치듯 재워준다는 사람한테 가서 좀 그렇게 당한 게 있어. 너무 무섭고 내가 더럽게 느껴져서 그 뒤로 결벽증이 엄청 심해졌어. 샤워를 하면 1시간 2시간씩 하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보건소로 성병검사 받으러 가고 그랬지. 강제로 당했지만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분이 물론 이것도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거지만 그 사람한테 한번 영상을 강제로 찍히고 협박을 당하고 물론 그것도 강간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죽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째 점점 길들여지는 그런 느낌? 그런 관계도 유지를 하고 했지. 근데 그 사람도 꿈에 나타나진 않았어. 사기당한 거 그 사람도 꿈에 나타나진 않았어. 내 꿈에 가장 많이 나타나서 나를 너무 슬프게 한 거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한 거는 엄마였어. 왜냐면 나는 그들한테 사랑을 바라지 않았어.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돌아온 거는 폭력이었으니까 그게 계속 꿈으로 나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었는데 치료받으면서 어쩌다가 내가 나를 완전히 다 놓아버리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신과 치료받다가 이거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정체성 자체를 내가 상실한 거야. 사람과 맞춰가면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 완전히 상실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나를 되찾았지만 내 정체성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성도 있고 적당히 섞인 지금이 가장 최적의 상태인 것 같아. 아무튼 왜 이효리가 자기의 어머니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짤로만 봤는데 유튜브 짤로 항상 어디에 나오든 정말 성숙하게 나오는 이효리가 핑크의 캠핑클럽 거기에서도 정말 성숙하게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동생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이효리의 모습을 보다가 어머니하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은 이효리가 약간 아이같이 되기도 하더라. 한 말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를 이렇게 상처 줄 수 없어. 이 말이 있는데 좀 가슴을 울렸어. 엄마의 트라우마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바라진 않지만 여전히 바라는 게 조금은 있던 것 같더라고. 엄마는 나를 포기했다는 말로 했지만 그 포기가 나는 정말 좋았어. 당신 뜻대로 나를 이렇게 하려 하지 않아서 좋았어. 근데 이 책 읽고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내 생각 작업을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바라는 거는 엄마는 나의 생활을 응원해야 돼. 이런 믿음이 내가 있더라고. 엄마는 내가 하는 것을 응원해야 돼. 여기서도 그런 게 되게 나와. 아빠한테 폭력받은 사람도 나와. 근데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요. 근데 왜 난 그 사람한테 그걸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은 폭력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과거로 픽스된 거 바꿀 수도 없잖아. 근데 왜 난 그 사람한테 그걸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적극 지지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난 그걸 바라고 있었어. 이걸 하다 보니까 딱 깨달은 거야. 바라면 안 될 거를 바라고 있네? 난 그 전에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들고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들고 이랬었는데 생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 엄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식은 이렇다는데 엄마도 사실상 없는 사람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내 엄마가 이래야 해. 다른 엄마들처럼 이래야 해.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은 이래야 해. 다른 아들들처럼 남성적이고 이래야 돼. 이거 사실 되게 미친 생각이잖아. 그런 아들이 아니고 그런 엄마가 아니야. 뭘 바래? 욕심이고 광기야.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 생각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나는 엄마가 나한테 무례하기를 기꺼이 바란다. 나는 엄마가 나한테 무례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 내가 또 생각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그래. 눈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고 이런데 우리가 투사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 아름답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계속 아름답게 봐. 불평불만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으로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 이거에서 고쳐야 될 거는 렌즈야. 투사기를 바꿔야 돼.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이 노랗다고 하나하나 다 바꿔봤자 바뀌는 건 없어. 그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이
책 읽고 가슴으로 되더라. 그래서 엄마가 안쓰럽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작업이 엄마한테도 이어지네, 동생한테도 이어지더라. 나는 동생하고 연락을 안 해. 사실상 뭐 손절당했어 내가.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동생을 사칭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거를 동생 탓을 많이 했어. 그리고 동생이 거기에 하는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어.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다 손절당했어. 참 어리석고 그렇지. 그리고 동생 자체도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 내가 어릴 때 10대 때 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오고 엄마도 야간 일을 하고 낮에 자야 되는 사람들인데,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계속 친구들을 데려와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그래갖고 저 미친년이 계속 이렇게 욕하고, 누군가한테 동생 얘기를 할 때 완전 미친년이다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미친년은 나더라. 동생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동생도 굉장히 안쓰러운 사람이더라. 이 생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를 먼저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면 사람들도 이해하게 돼. 어릴 때 우리 집에는 그래봐야 2000년대, 2010년대잖아. 내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 내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처절하게 살았어. 패딩 입을 옷이 없어서 계속 같은 패딩만 계속 입고 다녔고, 파랭이라 불렸고, 그 파란 패딩이어가지고 집에 그 수도꼭지 2개로 이렇게 하는데 대야에 받아서 물을 이렇게 썼어야 됐어. 근데 녹물이 많이 나오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씻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막 냄새 난다고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엄마한테 맞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손만 올려도 이렇게 말하는 쪼다였어. 그런 상태였고, 집에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양말을 하나를 신고, 그 다음에 수면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또 뭘 잔뜩 껴입고 내복도 입고 패딩까지 입을 정도로 엄청 추운 집에서 지냈어. 그렇게 살았어. 물론 우리도 잠깐 잘 살 때가 있었지만, 잠깐 잘 살 때보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이 더 기억에 남잖아. 집도 약간 파산 위기네 어쩌네. 그리고 엄마가 그런 걸 안 숨겨가지고 외친가 쪽 무슨 쪽에서 뭐가 있네 막 이런 거 다 말해줘가지고 어릴 때 혼란이 심했어. 내가 23살에 공익으로 훈련소를 가서 되게 충격 먹은 게, 애들이 이불을 혼자 못 깨고 빨래도 못 깨는 애들도 있고 과일도 못 깎는 애들도 있고, 이건 훈련소를 떠나서 그냥 생활하다가 그런 애들도 본단 말이야. 그럼 난 되게 충격이었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 빨래 안 개놓으면 엄마한테 맞았거든. 설거지 안 하면 엄마한테 맞았거든. 근데 지금까지 내 억울함만 생각을 했더라고. 야, 억울한 건 맞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겪을 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슬프고 원망하고 했는데, 그리고 동생도 원망했어. 이 얌체 같은 년이 엄마가 맨날 나한테 설거지 시키니까 너한테 설거지 시키는데 너는 왜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동생도 많이 때리고, 엄마가 나를 때린 만큼 동생 잘 안 때렸으니까, 나만 때렸으니까 동생도 많이 때리고, 동생 옷장에 막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어. 오늘은 이 레시피나 오늘 엄마가 만나고 와가지고 되게 슬프다. 계속 원망만 하고 지내다가 이 책을 통해 자유로워진 거야. 어떻게 했냐? 그 어린 나를 그냥 내가 보듬어줬어. 성인이 된 내 상태 그대로 보듬어줬어. 물론 다 내 선택이지. 잘못된 선택들이 많았지. 제초제를 먹고 토했을 때도 있었고, 명절에 진짜 가족이랑 있기 싫어서 재워준다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보건소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 뒤로 나는 더러운 애야 이 생각으로 샤워를 하루에 막 2시간씩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랬을 때, 그 어린 나를 보듬어주고 나서 이제 생각 작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원망하기만 했던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 예전에 엄마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말이, 나는 내 엄마한테 받은 사랑보단 너한테 더 줬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엄마 쪽도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고, 사랑을 받아봐야 준다고 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아빠 같은 모습이 있다고 나를 계속 때리고, 어떻게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바꾸려고 하고, 나는 어리니까 그게 너무 싫잖아. 나는 인형 갖고 노는 게 좋았어. 동생은 막 남자같이 선머슴처럼 노는데, 동생이 남자같이 하는 거는 뭐라 안 하면서 내가 여자같이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정작 또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해야 되는 뭐 집안일을 또 나한테 시키고, 내가 왜 그 당시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내가 빨래 개고 이러고 있으면 1층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남자 싫어, 남자애가 빨래를 개? 빨래를 널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초등학생인 나한테.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근데 엄마는 참 웃긴 게,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는 계속 나를 시켰던 거지. 생각 작업하고 나니까
그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이 여자라는 사람을 지켜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 본인이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본인이 정말 인문계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못 갔지. 꿈을 접고 그 당시에는 꿈꾸는 사람보다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이런 시대였다고 하잖아. 그래서 못 갔고 근데 이거를 본인이 바라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첫 자식한테 계속 투영을 하고 내가 실업계 가고 싶다 했을 때 엄마는 절대 안 된다 했어. 내가 인문계 가서 중학교 때 나를 완전 아우팅하고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있었거든? 나는 그 길거리에 침도 맞아보고 걷어차이기도 하고 더럽다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 심지어 내가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를 게이도 아니라 레즈비언으로 보는 애들도 있었고 선배 후배 다른 학교 애들 막 이유 없이 모르는 애들한테 맞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아우팅 정말 심하게 하던 애가 고등학교 같은 학교로 간 거야. 인문계로 가야지. 인문계에 무조건 남녀공학인대로 가야지 했는데 그 당시에 남녀공학은 있었지만 남녀 합반이 없었어. 사실상 남고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괴롭힘 수위가 너무 심해지더라. 그전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많이 심했지만 남자애들이 아예 수민이를 이렇게 하면은 여자 신임이 나와 흥분돼 하면서 더 심하게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지. 안 도와주니까 오히려 때리기만 하니까 네가 병신 같아서 그러면서 더 때리니까 나는 계속 자살시도만 하고 가출하고 자해하고 이렇게 했지. 근데 그 환경을 떠나서 저 여자의 일생을 지켜다 보면 본인이 못 이룬 꿈 나한테 이루고 싶었을 거고 나한테는 결국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 자퇴를 하고 물론 집 파산 위기나 다른 이유도 있었고 해서 했지만 동생이 실업계 간다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내주고 동생이 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해주고 그게 너무 싫었어. 질투였나봐. 몰랐는데 질투였더라. 동생은 나랑 성격도 많이 다르거든. 이 환경에서 자라와서 나는 계속 이렇게 수그러들었는데 동생은 밖으로 나다녔거든. 근데 그거는 내 성격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많이 부러웠나봐.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놀고 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 술 먹고 노는 거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 동생은 그런 거 좋아해.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미친년 이러면서 깎아내리게 바빴어. 그냥 걔도 걔만의 그게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는 시기도 걔만의 그게 있었을 텐데 엄마 쪽 같은 경우는 나는 기억이 나. 엄마가 별로 쉰 적이 없다는 거. 기껏해야 명절에 쉬는데 아파서 계속 골골대던 게 기억이 나고 아빠가 만들어 온 빚에 이제 미쳐가지고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라 막 물건 다 부수면서 난리가 나고 그 여자가 제정신이었을까 그러더라고. 나는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관심 없어. 그 사람은 나중에 막 이혼하고 이럴 때도 너희는 내가 돈 버는 기계로 보이냐 내가 아빠로도 안 보이냐 이랬는데 당신이 돈 버는 기계처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그런 게 없어. 아빠라는 사람은 계속 진짜 말 그대로 돈만 벌고 집에서 잠만 자고 우리하고 그 어떤 교류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감정이 없어.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게 너무 싫고 저 사람이 무섭다 이 감정뿐. 내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 했고 정말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 좀 그랬나봐. 초등학교 5학년 12살 그때까지도 동생이랑 알몸으로 밖에 쫓겨나가기도 했거든. 그리고 더 어릴 때는 한 8살쯤에 마술쇼에서 계란을 밟길래 신기해서 따라했다가 그거 때문에 쫓겨난 적이 있고 알몸으로. 그때 겨울에 내리는 첫눈송이가 기억이 나 아직도. 가로등 불빛에 울면서 가로등 그 빛 번짐 막 이렇게 되고 이것도 기억이 나. 일평생을 엄마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원망했다가 또 그렇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계속 노예처럼 일을 했고 그 사람은. 그리고 학원에서 애들이 너무 괴롭혀서 학원을 쨌지. 가기 싫어서. 근데 하필이면 골목길에서 엄마를 만난 거야. 그 골목에서 학교 애들한테 맞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엄마한테 머리 밟히고 배가 걷어 차였어. 너 집으로 따라오라면서 뒤지게 완전 진짜 그렇게 맞고 집에 안 갔지. 가출했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난 원래 나주 살았어서 무조건 나주를 가야겠다 하다가 또 어떻게 지나간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엄마가 또 알고 막 택시 타고 나를 찾아오다가 또 그런 적도 있어. 근데 저 여자의 일생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이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 틀린 거지. 근데 어떡해.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이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나도 이걸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럼 어떡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내가 애인을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사귄 애인이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약간 걔가 계속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좀 유해지더라 내가. 그리고 엄마도 남자친구가 좀 가정적인 타입이라 서로 이렇게 마음이 다시 열리던 순간에 나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야. 난 네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네가 여자 역할도 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TV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막 남자아이들 보면서 아 이랬는데 알면서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 야동보다 들킨 때도 있었고 일반 야동은 아니야. 게이 야동이었어. 그러면 알면서 물어본 거잖아. 그때는 이미 내가 20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알고 물어본 거잖아. 물론 내가 여자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오리여서 둘 다 하지만 설명하기도 좀 그잖아 이거 성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그냥 그래 라고 했어. 알고 물어본 거라. 그것도 막 진지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물어보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대못을 박더라. 어디 가서 절대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게 너무 아팠어. 근데 이게 다 내 입장에서 본 거잖아. 다 내 입장에서 본 거잖아 지금까지. 저 기구한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을 낳았어. 첫 자식한테 거는 기대도 많았어. 내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조건 인문계에 대학까지 가길 바랬어. 근데 이 새끼는 계속 연약한 소리만 해. 그래서 강하게 키우겠다고 때렸어. 근데 이 새끼는 일반적인 삶도 가지려 하지 않아.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저 새끼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깝깝해. 말도 좋게 안 나와. 폭력을 계속 쓰다가 한번 이 새끼가 가난항해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뒤지게 싸우고 죽이네 마네 한번 했어. 그 뒤로 이제 폭력은 못 쓰겠어. 대신 이제 말로 엄청 뭐라 해. 이거를 본인이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이 여자 삶도 되게 기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생각 작업을 하고 나서. 언제 한번 엄마가 진짜 나랑 엄청 싸우다가 내가 사과해 당신이 그랬잖아 하면서 내가 계속 꿈에서 많이 나왔던 그것도 있고 내 기억에 남은 그런 말들.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저 아파트 가서 떨어져서 자살해라 이런 말 언제 한번 그걸 그대로 돌려줬어. 20대 초반에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때 엄청 살짝 열리다가 이렇게 한 게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받은 말 그대로 돌려줬어. 나한테 이 씨발 새끼 뭔 새끼 하면서 했던 거 그대로 돌려줬어. 그렇게 돌려주면 후련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내 안에 박힌 가시를 뽑아서 한 거잖아. 가시를 뽑아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벌어지지. 내가 더 아프더라. 그때 그 기억이 순식간에 리플레이 되면서 아프더라. 그리고 악밖에 안 남고 도끼밖에 없던 그 철의 여인 같이 저 여자가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졌어. 내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더라.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주면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 지금 사실 그게 너무 후회돼.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지 말 거라고. 그 여자가 한 말 똑같이 했어. 이 씨발려나 자살해. 똑같이 했어. 내가 들은 말, 내가 어릴 적에 들은 말 똑같이 했어. 왜 사냐 하면서. 어릴 때 내가 정말 슬펐던 게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옷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이 개그 프로 보면서 웃고 있는 게 그 기억이 남거든. 내가 안에서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하던 깔깔깔댔던 그 여자가 우는 거야. 그러면 후련해야 될 텐데 너무 아프더라. 내가 더 아프더라. 그리고 이 말은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 기억이야. 내 고통이야. 그러고 나서 난 또 자해를 했었어, 당시에. 지금 이제 엄마를 보면 너무 안쓰러워.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를 했어. 근데 진짜 무릎 꿇고 사과했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어떡하냐 이미 한 걸.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 그리고 나서 뭐 어찌저찌 살다가 관계가 좀 나아졌다가 틀어졌다 나아졌다 틀어졌다 하다가 이 책 읽고 나도 엄마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 엄마는 나를 그대로 아직 안 받아들였지만 나는 받아들였어. 그래, 저 못난 엄마, 저 고장난 엄마가 내 엄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완벽해 보이는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저 고장난 엄마. 지금 자기 노년 계획을 절대 자식한테 바라지 않고, 왜냐면 자기 자식한테 못 받을 걸 알거든. 그리고 내가 동생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슬퍼하니까 엄마가 했던 말, 내가 내 남매들하고 사이가 다 틀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라고는 제대로 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도 했어.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저 여자가 너무 안쓰럽더라. 이 생각 작업을 통해 엄마를 이해하고 오늘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원래 7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 시간도 바꾸고 약속 장소도 바꾸고 짜증이 확 올라왔지. 아씨, 밥 안 먹는다 해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라면 껐거든.
그냥 살짝 끓였지만 어쨌든 저거 다 불어있어. 만나고 나서 되게 까칠하게 굴고 하길래 좀 최대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어. 어쩌면 물론 내가 엄마한테 그걸 많이 배웠지만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나 보다 하고 최대한 마음을 비웠어. 이 책 읽으면서 첫 번째로 내 엄마하고 내 동생한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 깨달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책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내 가족한테 이거를 선물해주고 싶다. 그들이 읽든 읽지 않든 언젠가 그들도 때가 되면 이거를 읽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이기심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상관없다. 이 생각으로 만나서 한 거야.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좀 날카롭게 서로 각이 서 있다가 천천히 들었어, 엄마의 얘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 일평생 원망만 해서 미안하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자식을 버리고 싶었을 텐데 고생했다고 그랬어. 내 사촌 중에는 나랑 동갑인데 진짜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맡겨진 애도 있었으니까. 엄마는 우리를 버리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동생이랑은 연락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엄마 그 얘기 하더라. 동생이 오빠 얘기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근데 이거 읽으면서 동생에 대한 생각 자극도 했어. 나는 동생을 왜 그렇게 대할까? 그건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더라고. 나랑 다르게 싹싹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사람들 잘 챙기고 어릴 때도 나는 엄마한테 뭐 달라고 말도 못하는데 쟤는 말 잘해서 얻는 것도 많고 나는 내 엄마가 첫째로서 그렇게 집안일 막 다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내 그 인생을 되풀이하는데 쟤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질투했었나봐. 자격지심이고 보이스피싱 엄마 당한 거 동생 잘못이 아닌데 오늘 굉장히 감정적이다. 근데 오늘 이건 남기고 싶어. 이건 나의 첫 걸음이거든. 내가 내 가족과 하는 첫 걸음. 그래서 동생한테 많이 미안했다고 이 책만 전달해달라 했어. 근데 엄마가 동생이 절대 오빠에게 꺼내지 말라 했다고 전달하지 말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참 세상이 이상해. 사실 우리가 이 70억 지구에서 이 순간 이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정말 로또 당첨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연이잖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의 나는. 내가 원래 게임할 때 쓰는 아이디가 있어. 예를 들어 뭐 라라라로 이런 식으로 쓴다 해봐. 나 맨날 이거밖에 안 쓰거든? 근데 동생 딸 이름이 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하면서 내가 맨날 쓰는 게임 이름에 동생 딸 이름이 있네? 심지어 나 걔랑 연락도 안 하는데? 하고 되게 이상하더라? 그리고 내 눈썹이 여기 뿔이 있어. 좀 반토막처럼 눈썹이 짝짝이고 이러는데 동생 딸 눈썹이 이렇더라고. 내 친가고 외가고 다 아무도 이런 눈썹이 없어서 내가 주워왔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 어릴 때. 근데 동생 딸한테 이게 있더라. 동생 눈썹은 처져가지고 한쪽은 동생 같은 이런 눈썹이고 한쪽은 내 눈썹을 내가 또 가지고 있어서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동생 많이 닮았더라. 내가 좀 더 나은 오빠였다면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나 혼자만이 아닌데 내 엄마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고 몸다 망가지면서 그리고 그 환경에서 동생도 같이 자라온 건데 나는 동생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영상 제목을 인간 실격으로 지으려고. 동생은 어릴 때 절대 자기 같은 자식 안 낳겠다고 피임약을 막 먹었어. 왜냐면 걔는 그게 진짜 불임이 되는 줄 믿었던 거야, 어린 나이에. 그랬던 애가 지금 딸을 가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낳을 때도 얼마나 아팠겠어. 내가 조금 더 나은 오빠였다면 곁에 있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 슬픔이 많이 들더라. 생각 작업을 통해 문제는 동생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많이 슬프더라. 언젠가는 동생도 여유가 돼서 용서를 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할 수도 있겠지. 쟤는 쟤고 나는 난데 그게 참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못 가진 거를 부러워하고 처음에 엄마는 되게 날카롭게 반응하다가 헤어질 때쯤 되니까 되게 유하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 나도 너한테 바라는 게 많아서 자꾸 너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것 같다고. 그걸 하면서 좀 느꼈어. 사실 이번에 한 거는 진짜 나의 큰 용기였거든. 가장 먼저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거는 내 가족이었는데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니까 엄마도 물론 나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 특유의 그 무미건조함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들 하나씩 선물해 주려고. 한 번에는 못하니까 한 명씩
그리고 계속 나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 역할을 적절히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친구가 부모 역할을 사실 많이 해줬어. 걔가 아니면 절대 겪지 못했을 걸 많이 겪었어. 예전에 버거킹을 갔다가 거기서 무슨 와퍼 이러길래 내가 와퍼가 뭐예요? 했더니 직원이 와퍼는 와퍼죠 이러길래 나오자마자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랬더니 걔가 야 와퍼는 와퍼지 그건 나도 듣기 좀 그러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나 너무 화가 났거든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거를 아예 겪은 적도 없고 버거킹이란 데를 아예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걔는 자주 겪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때는 어렸지.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친구면 볼 꼴 못 볼 꼴 서로의 사춘기도 보잖아. 서로의 등신짓도 보잖아. 나는 이 친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꿈에서 누가 죽는 꿈을 이렇게 꾸지는 않는데 걔가 꿈에서 한 3번을 죽은 거야. 그때마다 울고 난리치면서 막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걔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건데 깨닫지 못했어. 걔랑 에버랜드를 간 적도 있어. 내 가정 형편에서는 절대 못 갈 거. 걔가 다 내줘서 간 적도 있고 어릴 때 되게 좀 그랬던 게 지금은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아. 피해의식 자격지심 다 맞아. 그때는 몰랐어. 내 엄마가 손을 덜덜 떨면서 엄청 알아보고 나한테 8만원짜리 패딩을 사줬어. 그래서 나는 그걸 애지중지 입었어. 사실 지금도 있어. 못 버리겠어. 내 엄마가 어떤 생각으로 그걸 사줬는지 아니까. 근데 그거 사고 얼마 안 돼서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데 있잖아. 브랜드, 메이커. 나는 메이커도 아니었거든. 그런 데서 패딩을 사주시는데 질이 다르더라? 근데 그게 26만원이었나? 그런 거야. 지금 많이 깨달은 나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입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수 있어. 고맙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패딩이다 하고 잘 입을 수 있어. 근데 그 당시 나는 그걸 몰랐어. 이 옷이 정말 내 옷이 아니라고 느꼈어.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만날 때 한 번 더 입고 그러니까 산 당이라고 그 친구 만날 때 한 번 딱 2번 입고 못 입었어. 그것도 지금도 있지만 뭔가 나는 26만원어치의 사람이 아닌데 이걸 입으면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못 입었어 당시에. 이거는 자격지심이지.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대학 얘기를 할 때 정말 듣기가 싫었어. 애초에 그 친구가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하는 것도 사실 싫었어. 왜냐면 내가 나이 드는 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친구가 나이를 들면 어릴 때부터 친구라 나도 나이 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 친구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학생인 그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친구한테 괜히 막 집착도 하고 그랬지. 근데 그 대학교 얘기하는 것도 당시 내 입장에선 너무 배부른 소리를 들렸어.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이러이러 해서 좀 짜증나고 힘들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소꿉장난처럼 들렸어 당시에는. 저 친구에게는 진짜 이렇게 있는 일인데 어렸지. 근데 그때는 진짜 그 감정이 뭔지 몰랐어. 그냥 듣기가 싫었어. 지금 돌아보다 보니까 그건 자격지심이었더라. 내가 대학 가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평범한 생활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친구를 가짐으로써 내가 가장 많이 얻은 거? 걔로 인해 죽지 않았어. 내가 너무 위험했을 때 걔가 언제나 옆에 있어줬거든. 사실상 걔는 내 생명의 은인과 다를 바가 없어. 걔는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 근데 난 그 아이의 고마움을 잊었어. 그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면 대학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라도 했겠지. 참 어렸어. 그러다가 완전히 스케줄 근무하는 그런 데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만나기가 힘드니까 점점 멀어지고 우리끼리 했던 전통을 어느 날 내가 그랬거든. 왜 우리 연말마다 만나는데 왜 안 만나? 했더니 걔가 그거 우리 안 한 지 몇 년 됐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 왜냐면 그 전통 깬 거 나거든. 바쁘다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10대 때 내 생명의 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을 20대 때 점점 멀어지더니 30대가 됐더니 그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게 느껴져. 이 지갑을 그 친구가 사줬어. 이것도 좀 내 기준에는 되게 비싼 지갑이야. 왜냐면 나는 5,000원, 만원짜리 지갑을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계속 돈을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돈을 진짜 안 썼어. 정작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면서 남들한테 돈을 계속 쓰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을 쓰면서 친구한테는 돈을 안 쓴 거야. 후회돼.
그 친구가 이거 주면서 줬던 그 명함도 아직도 있고 정말 나한테 소중한 은인이었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친구를 담지 못했구나 이런 거. 언젠가는 그 친구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용서할 때가 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어. 걔 생일이 빨라서 걔 생일 선물을 올해 내가 주고 싶었다? 근데 얘한테 뭘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돈 벌면서 걔네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 나한테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다른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정말 많이 잘 봐주셔서. 근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이거 영양제를 이렇게 나 드릴 건데 어쩌고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먹겠냐? 이러는 거야. 근데 걔 말은 맞아. 걔가 나를 꼭 태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야. 내가 기껏해야 5만원짜리 고르겠지? 근데 걔네 엄마 아빠는 몇십만 원짜리를 먹는데 내 걸 먹겠냐고. 걔 말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그래. 그니까 하지 마. 해서 그래 하고 안 하긴 했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그때도 자격지심을 좀 느꼈나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내 형편에 불만만 더 쌓이고. 근데 슬픈 거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싶은데 걔 생일에 걔한테 물어봤어. 근데 말을 안 하더라. 뭐 갖고 싶은지. 그래서 어쩌다 넘어갔어. 근데 내 생일이 돌아왔는데 4월 14일 생이니까 돌아왔는데 정말 내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을 선물해 주더라. 나는 걔가 뭘 받고 싶은지 몰랐는데 부끄러웠어, 많이. 너는 언제나 나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잘 몰랐구나. 네가 내 인생에 떨어져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내가 그걸 표현을 잘 못했구나. 너가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거를 많이 안 들어줬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아무튼 이 책을 통해 생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생각 작업 자체가 원래는 남에 대해 싹 다 판단하고 그 생각이 진실인지 추적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도 해보는 거야. 근데 남이든 자기든 진짜 도움 되더라. 나를 계속 돌아보게 되고 지금 믿고 있는 이 생각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이건 그저 생각일 뿐이야 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지금 있는 현재라고 하면 사실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다 과거가 되고 있잖아. 미래도 계속 순식간에 오고 가고 하고 있잖아. 과거에 미래에 있을 필요 없이 지금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건 별로 없더라. 웬만해서는 다 아름답고 웬만해서는 다 좋게 보여.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면. 이 실용서를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껴서 이걸 남기고 싶었어. 그리고 오늘 엄마랑 얘기하고 와서 따끈따끈한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 미래에 내가 살짝 방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영상 보고 이 책 다시 봐봐주미나.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었다가 너무 좋아서 답답하고 생각에 매몰릴 때 아무 페이지 펴서 이렇게 딱 보려고 이렇게 책이라도 샀어. 지금은 내 그릇이 조금은 커진 것 같은데 그 전에 담을 수 없어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참 아쉬워. 물론 이 상태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고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좀 구별해야 될 사람도 알아서 막 부정어를 계속 쓰는 사람이나 자기 아니 자기가 없는 사람은 주위에 안 두거든. 그렇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무튼 수민아, 잘하고 왔어. 언제나 내 입장을 자꾸 생각했는데 그 환경에 있던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엄마도 내 동생도 같이 있었다는 거를 자각하고 그 고통은 그들도 겪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 그들의 슬픔도 좀 알 것 같아서 같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미국 시트콤 보면은 마미 이슈, 데디 이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 영어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 언어에 녹아있어 그게. 나는 마미 이슈가 분명히 있지. 오늘 그거를 좀 돌파하고 온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그 얘기를 하더라. 어릴 때 엄마하고 그렇게 투닥이면서 싸우고 했는데 나이 들고 엄마가 기억을 잃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니까 할머니지, 말동무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짠해 보인다고. 근데 내가 지금 내 엄마한테 느끼는 게 그거야. 너무 안쓰럽고 짠해. 자식들이 본인 노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처럼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자식들이 그와 비슷한 길을 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흘러가버린 시간들이 있지만 이젠 알았으니까 이 순간을 잘 잡으면서 내 걸로 보내려고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 보자. 난 이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내 따로 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되고 평일에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일도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 있을 거야 수민아. 놀이라고 생각해. 모든 게 고통이라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현실이 돼. 네가 고통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다 고통이지. 놀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앙금이 많이 남아있었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 했었던 애증의 관계 엄마와 가족놀이를 하고 왔다. 언젠가는 베프였던 그 친구와도 베프놀이 하고 싶고 내가 미숙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동생과 남매놀이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꿈인 예술가 놀이도 하고 싶고 작가 놀이도 하고 싶다. 그 생각으로 놀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을 즐기면서 살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 컷!